장례식장에서 제일 작고 낡은 호실. 형광등 불빛이 낮게 깔린 방 안에 놓인 남편. 박민수의 영정사진 앞에 지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죽는다고 빚이 끝나? 도박빚 5천만 원은 누가 갚을 건지 정하세요. 장례식장에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남자들의 말에 조문객들의 눈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20년을 남편에게 맞고 살던 지영은 남편이 도박을 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 마누라예요. 돈 관리도 못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가보세요.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질 앞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막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빚까지 떠안게 된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재산 모아둔 것이라도 주세요. 그걸로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 이건 우리 집안 돈이다. 네가 우리 아들 제대로 돌봤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내 아들이 도박을 하게 내버려뒀어. 그 빚, 너 혼자 다 갚아.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지영의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상복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청취하시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20년 전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김제 금구면에서 자란 지영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들판에서 일할 때면 햇볕에 타는 피부가 따가웠지만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며 자랐기에 그저 그런 삶인 줄 알았습니다. 동네에서 농협 직원으로 일하는 박민수와의 맞서는 19 지영에게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예, 빨리 안 오고 뭐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을 끝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우렁찼습니다. 오래된 기와집 대문 앞에서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처음부터 마음에 안 차는 눈초리였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시집 온 첫날 비 내리는 봄날이었습니다. 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작은 발자국처럼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담배 한 개비를 물고 처마 밑에서 지영을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그러나 평생 입을 닫아온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론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 농사꾼 집 며느리는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시어머니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치마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멀찍이 방 구석에 앉아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결혼식 날 밤으로 끝났습니다. 결혼 초기 지영은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민수도 아침마다 밥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지영의 반찬을 흘겨보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이게 뭐니? 짜기는 짜고 맛도 없고 우리 민수는 짠 거 못 먹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는 밥상을 밀어냈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되자 민수의 술버릇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농협에서 거래처 접대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옷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지만 지영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지. 차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민수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술 냄새는 더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충혈된 채로 들어온 민수. 지영은 미리 데워둔 밥과 국을 내왔습니다.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밥상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밥이라고 차려놓은 거야? 지영은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처럼 준비한 밥상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농협에서 과장님이 다들 노래방에 가자고 했는데 난 집에 와야 한다고. 그랬더니 다들 비웃더라고. 박주임은 마누라가 무서워서 일찍 들어가나 보내 하고. 민수의 눈빛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밥은 제대로 못 해놓고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민수의 손이 지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남자가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네가 잘못해서 저러는 거 아니겠니? 지영은 뺨을 부여잡은 채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습니다. 방 구석에서 홀로 몸을 웅크리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술 깨면 미안하다고 하겠지.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지영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본체 만체했습니다. 그 뒤로 민수의 손찌검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별 이유 없이 때로는 밥이 싱겁다고, 때로는 빨래에 얼룩이 있다고, 한 번은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지영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민수가 농협에 다니니 월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지갑에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림을 쥐고 있어 용돈을 타서 써야 했습니다. 어머니, 장볼 돈 좀 주세요.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쌀을 씻다 말고 물기 묻은 손으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지영 앞에 툭 던졌습니다. 요즘 애들은 돈만 달라고 하는구먼. 내가 너 나이 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랬어. 시집 와서 돈 달라는 소리부터 하는 며느리는 처음 봤네. 우리 민수 월급은 내가 다 관리해.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하고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머슴처럼 일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자주 일어나는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에 지영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화장실 다녀온다며 지영의 이불을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 잠 방해하지 말고 저쪽에서 자. 심지어 한겨울에도 지영은 찬 마루에서 담요 하나로 새벽을 맞은 적이 많았습니다. 첫 아이 지훈이 태어났을 때 지영은 행복했습니다. 민수도 잠시 술을 줄였습니다. 아들을 안고 웃는 모습이 처음 만났던 환한 웃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100일을 막 넘긴 어느 날 그는 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울자 짜증을 냈습니다. 시끄러워. 애새끼 좀 조용히 시켜. 지영은 아기를 품에 안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늘한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뭉게구름이 달을 가렸다 헤쳐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삶 같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 지민이가 태어나던 날 민수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홀로 진통을 견디다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시골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택시를 불러야 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택시는 무슨, 조금만 참아. 결국 새벽 4시까지 기다려 첫 차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터질 듯한 아픔을 참으며 지영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두렁과 밭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는 12살, 지민이는 9살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술만 마시면 지영을 때렸습니다. 고함 소리에 아이들은 이불 속에 숨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나는 듯 했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병원에 가봐야. 시끄러워. 병원은 무슨...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지영은 다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금구면의 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술 취해서 그런가 보네. 농협에 다니는 사람이 매일 저러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술로 인한 간경화인데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운 민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얼굴, 부어오른 배. 그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의 환한 청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누런 손. 생전 처음 보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손은 지영에게 상처를 줬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해 보였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열리더니 지영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민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하는 소리가 지영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영은 벽에 붙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오후 8시 17분.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멍하니 서서 남편의 식어가는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까마득한 허망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영은 창가에 서서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빗줄기 속에 지영의 앞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두렵지만 어딘가 새로운 시작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김제의 작은 장례식장, 제일 작은 호수, 형광등 불빛이 낮게 깔린 방 안에 놓인 남편 박민수의 관. 지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례식장에서 나눠준 하얀 국화 한 송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민수의 어머니 최금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드님이 저희한테 진 빚이 있습니다. 이참에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 최금자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남긴 빚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무슨 빚? 우리 아들이 무슨... 도박빚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누가 책임지실 건가요? 순간 최금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내가 왜? 저기 아내한테 물어요. 최금자는 손가락으로 지영을 가리켰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영에게 쏠렸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 마누라예요. 돈 관리도 못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가보세요. 내가 아니라 저 여자가 갚아야 해요.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질 앞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막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빚까지 떠안게 된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내분이 맞습니까? 한 남자가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빚은 갚으셔야 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장례식장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차마 시어머니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가는 차 안. 좁은 공간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내가 민수 뒷바라지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내 아들이 도박을 하게 내버려뒀어? 그 빚 너 혼자 다 갚아.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지영의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상복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월급 모아둔 것이라도 주세요. 그런 거 없어. 네가 우리 아들 제대로 돌봤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금구면 언덕 위 공동묘지, 소나무 그림자가 민수의 묘비를 덮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지영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봄바람이 지영의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뺨을 스쳤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지영은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최금자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넌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우리 민수는 땅에 묻고.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만 보던 습관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잘 살아보려고요. 그래, 그래야지. 빚은 다 갚거라.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른스럽게 혼자 밥을 차려 지민이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엄마, 울었어? 지민이가 지영의 눈가를 만졌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지영의 눈물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바람이 들어서 그래. 우리 지민이 밥 맛있게 먹었어?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문 두드리는 소리에 지영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의 두 여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엔 잘 오지도 않던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힘든데 이런 말하기 싫지만. 큰 시누이 미영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빠가 우리한테 빌린 돈이 있어. 이제 언니가 갚아야지. 지영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차용증과 계산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 씨가 도박빚 말고도 빌렸다고요. 언니, 민수 오빠 술주정 못 말렸다고 우리 엄마한테 혼났다면서? 그럼 빚도 모른 척 할 거야? 작은 시누이 미선의 말에 지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답 주면 좋겠어.
엄마가 기다리시거든. 시누이들이 돌아간 후 지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게 패인 주름,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지영이 말을 걸자 시아버지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뱃불을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담배 연기만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지영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수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창구로 향했습니다.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모든 계좌의 잔액이 0원입니다. 지영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휘청거렸습니다. 민수가 모든 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터질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구면 면사무소 앞에서 한 아저씨가 지영을 불러 세웠습니다. 지영이 아니가? 박민수 마누라 맞제?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마을에서 작은 슈퍼를 하는 김씨였습니다. 민수가 우리한테 500만 원 빌려갔는데 갚을 거지? 지영의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 민수가 돈을 빌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자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네가 마누라 아니가. 네가 책임져야지. 서방 잡아먹은 게. 지영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난 뒤에 오는 공허함. 그 속에서 지영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민수 씨가. 그래도 네가 책임져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지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구석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떠나야 했습니다. 자정이 지나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지영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의 옷가지와 학용품, 그리고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물건들. 지훈이와 지민이를 깨웠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채 눈을 비볐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엄마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아직 자고 있는 사이 지영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아침, 집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영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7년을 살아온 집이 아침 햇살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지영의 눈에 마지막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힘들어도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돼. 김제 시내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 지영은 주머니 속 남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몇 장.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버스를 탈 돈도 빠듯했습니다. 첫 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영은 아이들의 손을 꼭 쥐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농과 밭, 그리고
그 사이에 점점 멀어지는 금구면. 지영은 아이들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지훈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에는 어른의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버스가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하지만 지영의 가슴 속에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시내 버스터미널 근처 벤치에 앉아 지영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9일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중졸 학력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36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며 지영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때 지나가던 한 여자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무심코 받아들었습니다. 시장 통닭집 배달원 구함.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시간당 8,000원.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통닭집 주소를 확인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먼저 집부터 구하자. 그리고 엄마가 일도 찾았어. 지훈이와 지민이가 지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의 눈에 오랜만에 보는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그리 두렵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고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김제시내 외곽,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반지하 원룸.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월세가 25만 원으로 지영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딱한 지영의 사정을 들은 집주인이 보증금도 받지 않고 살게 해준 덕이었죠. 엄마, 여기서 살 거야? 지영은 가져온 짐을 풀었습니다. 세 식구가 누우면 꽉 차는 작은 방, 낡은 가구들. 하지만 이곳은 그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시누이들의 비톡촉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냉장고는 집주인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그나마 남은 돈으로 쌀과 간단한 반찬거리를 사왔습니다. 전기밥솥은 없어서 그릇에 쌀을 씻어 냄비에 앉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는 항상 시어머니가 밥을 했으니까요. 엄마, 내가 도울게. 지민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꼬마 손으로 야채를 씻었습니다. 지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9살 어린아이가 이렇게 철이 드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아팠습니다. 첫밤 좁은 방에 세 사람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간간히 지나가는 차 소리, 윗집에서 들리는 발소리. 지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훈이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걱정 마세요.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아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아이들을 새 학교에 전학시켰습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은 안 계신가요? 지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별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 동정의 빛이 어렸습니다. 지영은 그 시선이 싫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학교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실로 데려다주고 돌아서는데 지훈이가 지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지민이 잘 돌볼게. 지영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미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영은 구인 광고를 찾아보았습니다. 중졸의 학력에 별다른 기술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 본 시장 통닭집 배달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당 8,000원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지영은 오토바이를 배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오토바이였습니다. 괜찮소? 못하겠으면 그냥 포기해요. 주인 아저씨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또 일어나면서 하루 종일 연습했습니다. 무릎은 까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참 대단하네. 배워볼 생각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주인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온몸이 아팠지만 웃었습니다. 첫날 일당으로 받은 4만 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지영은 청국장 공장에서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시간당 7,000원. 손은 매일 청국장 냄새가 배어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괜찮았습니다. 그 냄새는 독립의 향기였습니다. 밤 10시 지영은 지치고 허기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살 지훈이는 벌써 어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의 숙제도 봐주고 빨래도 개고. 엄마, 많이 피곤해?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괜찮아. 우리 지훈이가 동생 잘 돌봐줘서 고마워. 지영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품 안에서 느껴지는 아이들의 체온이 지영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나날이 지영의 배달 실력은 늘었습니다. 처음엔 길을 헤매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주소만 보면 어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손이 터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수고가 많네. 단골 손님들은 지영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줌마라는 호칭이 조금 서글펐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마음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국장 공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길에 작은 네일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실내, 예쁜 손톱을 만들어주는 여자들의 모습이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일로 손상된 손이었습니다. 한때는 예쁜 손이었는데 학창 시절 친구들이 지영의 손이 예쁘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뭐 볼 거 있어요? 샵에서 나온 여자가 물었습니다. 1살 정도 더 많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혹시 네일아트에 관심 있으세요? 우리 샵에서 야간 네일학원도 운영해요. 8시부터 10시까지.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침 청국장 공장 일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지영의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이 예쁘네요. 손톱이 짧아도 네일 디자인은 할 수 있어요. 지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자가 예쁘다고 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지영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학원비는 얼마인가요? 한 달에 30만 원.
재료비 포함이에요. 6개월 과정이고 자격증도 딸 수 있어요. 30만 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월세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머릿속에는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지영은 네일샵 전단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후 취업률 90%. 그 문구가 지영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통닭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주말에도 일할 수 있을까요? 주말에도? 몸 안 힘들어? 괜찮아요. 더 벌어야 해서요. 주인 아저씨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지영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청국장 공장도 주말 특근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 걱정 마. 지훈이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마음이 아팠지만 미래를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나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마침내 학원비를 모았을 때 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야간 네일학원 첫날, 지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지영처럼 30대 중반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맨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일아트는 단순히 손톱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분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의 말에 지영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기본적인 손톱 관리법을 배웠습니다. 지영은 물건을 사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손이 거칠어졌지만 기름진 손으로 오히려 손톱 관리가 더 잘 된다는 선생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영 씨, 손이 정말 기민하시네요. 타고난 소질이 있으세요. 선생님의 칭찬에 지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항상 못하는 며느리였고 민수에게는 쓸모없는 아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잘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밤 10시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피곤했지만 지영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지영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그 노래처럼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반지하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처럼 지영은 조금씩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제시내 버스터미널 근처 작은 네일학원. 밤 10시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지영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교실에 남아 연습용 손 모형의 네일아트를 하는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6개월 동안 지영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원에 다녔습니다. 지영 씨, 또 남아서 연습하세요? 원장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시험이라서요. 열심히 하시네요. 처음 왔을 때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내일 시험 잘 보실 거예요. 원장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에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하교 후 지영은 빚 독촉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금구면을 떠난 뒤에도 사채업자들이 반지하 원룸까지 찾아왔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은 공간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월세가 밀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박민수 마누라 맞지? 돈 갚으라고. 이번 주까지야. 거친 목소리에 지영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옆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기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갚을게요. 그 말만 벌써 몇 번째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영은 그때마다 아이들을 방에 가두고 대화했습니다. 통닭집과 청국장 공장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채무 변제에 썼지만 그래도 이자만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제발이요. 아이들이 있어서.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남편 민수가 도박으로 몇억 원의 빚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빚은 고스란히 지영의 몫이 되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가 있었고 어디로 가든 사채업자들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10살 지민이가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8살 지수는 오빠 뒤에서 조그맣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응, 엄마 지금 왔어. 너희 숙제는 다 했니? 지영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아이들에게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자신의 고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오빠가 도와줬어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 정말 멋지구나. 배고프지? 저녁 먹자. 지영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내일 시험에 대한 걱정과 빚 독촉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시험장. 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실기 시험을 치렀습니다. 네일 케어부터 젤 네일, 프렌치 네일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해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제 배운 내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은 긴장으로 약간 떨렸지만 그동안의 연습이 몸에 배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간 다 되셨습니다. 도구들을 정리해 주세요. 감독관의 말에 지영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네일아트 자격증을 받아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기술이 생겼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격증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녀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원장 선생님의 소개로 시내에 있는 핑크 네일이라는 샵에 취업했습니다. 월급은 기본급의 손님 수에 따른 인센티브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지영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장님은 그녀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영 씨, 손님들이 지영 씨 네일이 예쁘다고 칭찬이 많아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지영은 사채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식으로 빚 상환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사채업자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이자가 많이 붙었으니 오래 갚아야 할 거야. 월급의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 들어갔지만 아이들과 살 집과 먹을 것은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빚을 갚아가는 계획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여사라는 중년 여성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영을 찾았습니다. 지영 씨가 손이 참 따뜻해요. 내일 받으면 마음까지 편안해져요. 김 여사의 말에 지영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지영을 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지영 씨한테 받은 네일이 한 달이 지나도 깨지지 않았어요. 다른 샵에서는 일주일도 안 가던데. 지영 씨는 네일하면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셔서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에 지영은 힘을 얻었습니다. 3개월 만에 반지하 원룸을 떠나 햇빛이 들어오는 1층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각자의 공부방도 생겼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지영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엄마, 이 집 좋아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 첫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지영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지영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새로운 네일아트 기법을 연습했고, 밤에는 유튜브로 최신 트렌드를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고객들의 만족으로 이어졌고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핑크 네일에서 인정받는 네일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그녀를 찾아 일부러 먼 곳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수의 빚도 절반 가까이 갚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영은 종종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곤 했습니다. 금구면에서 도망치듯 나와 김재신의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했던 날들. 통닭집과 청국장 공장을 오가며 허리가 끊어질 듯 일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현재.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 지영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는 1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후 시어머니는 내가 남편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며 지영을 탓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아버지가 초췌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 늘 위험 있고 단단해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한순간에 노쇠해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지영아.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호스와 기계가 연결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늘 부엌에서 음식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시던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지영을 향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놀란 듯한 그리고 미안한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영의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늘 강인하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던 시어머니의 눈물은 지영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의사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기는 했지만 왼쪽 편마비가 생겼고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긴 투병이 예상된다는 말에 지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도 바빴고 아직 갚아야 할 빚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영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병원에 들러 시어머니를 돌본 후
다시 샵으로 출근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재활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 이상한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창문 좀 열까요? 지영은 늘 밝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지만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지영이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자격증 땄어요. 어머니 손톱도 예쁘게 발라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네일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거친 손, 평생 농사일과 집안일로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손에 담긴 인생을 느끼며 정성껏 손톱을 다듬고 연한 핑크색 매니큐어를 발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했지만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예, 지. 시어머니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끔은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고맙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영은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서 건강해지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쩌면 과거에 자신을 대했던 방식에 대한 후회일지도 모른다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용서되지는 않았지만 지영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도 결국은 한 인간이었고 자신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간의 투병 끝에 지영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연민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지영은 자신만의 네일샵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2번의 죽음을 겪으며 삶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핑크 네일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빚을 절반 이상 갚았고 이제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핑크 네일을 떠나는 날 지영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아쉬워하면서도 지영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잘 될 거야, 지영 씨.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개업 준비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지영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인테리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한산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입도 늘었습니다. 지영은 꾸준히 민수의 빚을 갚아나갔고 2년이 지난 시점에는 빚의 대부분을 청산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갚았네. 나머지는 이자 감면해 줄게. 정직하게 갚는 사람 처음 봤어. 시어머니가 떠난 후 시아버지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2-3달이 지나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지영은 틈틈이 병원에 들러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을 잃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병실에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손짓으로 무언가를 하려 했습니다. 종이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종이와 펜을 가져다 주자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옷장, 열쇠. 지영은 공책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님, 옷장에 열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아버지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금구면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의 옷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시댁을 찾은 지영은 시아버지의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겹겹이 쌓인 천조각이 있었고 그 속에 봉투 하나와 낡은 금속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시아버지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지영아, 금구면 우리 집 뒷산 민수 무덤가에 묻어둔 것이 있다. 열쇠로 열면 된다. 그건 내가 평생 몰래 모아온 것이다. 민수는 도박으로 모든 돈을 날렸지만 내가 따로 챙겨둔 것이다. 내 남편이 너와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없으니 이것은 너희 몫이다. 그동안 미안했다. 네 시아비가. 지영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엇을 모아뒀다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뒷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열쇠는 분명 무언가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시아버지에게 말하자 시아버지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2번의 장례를 치르고 지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금구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묵직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편지에 언급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의 무덤으로 향하는 길, 지영은 시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엄마를 따랐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14살, 지민이는 1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불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민수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잔디가 덮인 무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지영은 무덤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에 무언가를 묻었을까요? 그때 무덤 옆 작은 소나무 아래에 이상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흙이 살짝 다른 색이었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 함께 도왔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 단단한 물체가 느껴졌습니다. 금속 상자였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잠금 장치가 온전했습니다. 열쇠다. 지영은 시아버지가 준 열쇠를 꺼내 금속 상자의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천천히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닐로 여러 겹 쌓인 서류 뭉치와 통장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농협 정기예금 증서였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자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 원? 시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통장에는 각각 1억씩 3개의 계좌에 돈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금구면 작은 땅 몇 필지의 등기권리증도 있었습니다. 모두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유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박지영과 그 자녀들에게 상속한다. 간단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었습니다. 날짜와 서명, 그리고 증인 2명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시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비밀이었습니다. 민수가 돈을 탕진하고 도박에 빠져들 때 시아버지는 조용히 가족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제 우리 빚 걱정 안 해도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돈으로 남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아이들의 교육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아버지의 말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미안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은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지영은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신도시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더 넓은 공간에 자신만의 네일샵도 열었습니다. 명예의 손톱이라는 상호로 손톱뿐 아니라 마음까지 케어해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각자의 방을 갖게 되었고 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가끔 저녁이면 지영은 베란다에 서서 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시아버지에게 그리고 그녀를 이곳까지 이끌어준 모든 순간들에게. 엄마 뭐해요? 지민이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별 보고 있어.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지민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이제는 네일아트로 예뻐진 손이지만 여전히 삶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요? 지영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는 지금 아주 행복해. 명예의 손톱. 그것은 단순한 가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